대형주의 실적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사실 시선은 다시 매크로로 또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한진 박사님 모셨거든요. 궁금한 부분들 쭉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의 관심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물가 압력 이런 부분이 얼마나 더 세질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연준에서도 약간 가이던스는 불확실한 경우가 있고 경제 지표 따라서 우리가 뭐 판단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표를 관심 있게 봐야 될지 특히나 이번 주도 굉장히 다양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금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당장 뭐 경기의 위축을 주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가장 시장에 뜨거운 주제가 AI 캐펙스, AI 네. 자본 지출에 대한 논란인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대비 지금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예. 뭐 그걸 이제 ROIC라고 그러는데 투입한 자본 대비 수익률과 금리가 이제 비교를 당하니까 네. 지금 뭐 체력이 약한 뭐 네오클라우드라든지 혹은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업체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빅테크까지 하이퍼스케일러까지 AI 자본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시장의 우려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그러한 지표인데 문제는 이제 금리를 움직이는 게 사실 이제 물가고 네. 또 당장은 이제 유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일단은 뭐 좀 협상으로 모두를 또 바꿨는데 이게 좀 잘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물가가 이제 영향을 받을 거고요. 연준은 이제 조금 뭐 6월 달에는 FOMC에서 점도표에서 하반기에 이제 한 번 인상은 예고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 부담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네. 9월까지 혹은 뭐 9월에 인상 안 한다면 12월까지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살아 있느냐. 네. 근데 경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자본 지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돈도 이미 마련했고 또 뭐 GPU라든지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기 계약으로 지금 투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금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단 자본 지출, 즉 AI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의심은 하고 있지만 네. 내년도 매크로를 조금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지금 그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 이제 마련이 됐고 또 투자 계획이 또 투자에 따른 투자를 하면 거기에 따른 수요 이게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경기 측면은 이제 고용이죠.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버텨주느냐 네네. 이게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지금 이번 주에 뭐 7월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만은 지난달에 이제 신규 일자리가 5만 7천 개에서 한 8만 5천 개로 지금 뭐 컨센서스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민자 수가 3년간 240만 명이 줄었어요. 네. 네트 기준으로 트럼프 정책에 따라. 네, 예.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뭐 균형 신규 일자리 이걸 조금 중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15만 명에서 20만 명은 일자리가 새로 창출돼야 월간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한 5만에서 10만 건 정도로 낮아져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아슬아슬하지만 고용 시장도의 균형도 내년 중반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매크로 환경을 조금 저울질해 보면 살짝 뭐 조금 긍정적인 쪽이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졸트 구인 구조기나 ADP 민간 고용이나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년까지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왜 이렇게 시장은 또 불안해하고 있는 건지, 이게 금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길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금리가 높으면 성장주에게는 부담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네.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 펀더멘탈하게는 말씀 주셨듯이 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투자가 조금 식을 수 있다. 라는 이제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자본 지출을 하는 AI 관련주들, 지금 오라클은 말할 것도 없고 하이퍼스케일러 큰 4개 기업들도 지금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부도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신용 부도 스왑 이 지표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니까 2023년에 3월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2023년보다는 지금 저 아래입니다. 그래요? 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3월에 지금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에 비해서도 지금 뭐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고는 있다. 뭐 여러 가지 금리 또 연체율 그리고 채권 시장의 불안한 기류는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객관적으로 제 생각에는 국채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투자가 바로 준다든지 내지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투자 부적격 등급 하이힐드죠. 그런 회사채들이 지금은 역사적으로 신용 경세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이미 뭐 신용 경색이 일어났고 지금 난리야. 이런 상태는 전혀 아니다. 조금씩 불안한 느낌은 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봐줄만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엄청난 위기 수준은 아니고 사실 빚 부담이 있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은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를 더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할 그런 거는 좀 제한적이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박사님,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변동성은 어떻게 느끼세요? 꼭 한번 뵈면은 이 부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상반기에 일어난 일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반도체 지수가 7월 달에 지금 30%가 딱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종목 기준으로는 투톱이 45%, 삼성전자는 30% 이렇게 빠졌죠. 그 이유가 이제 그 똑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주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빅투를 했다.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그런데 작은 균열, 뭐 창신 메모리가 어쨌더라, 뭐가 어쨌더라, 이런 의심들, AI 캐펙스가 어쨌더라,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흔들린 거죠. 살짝 실금이 갔는데 그게 실금이 이제 구멍이 나고 그러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레버리지가 이제 청산됐다. 과밀화된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굉장히 이런 큰 뭐 약간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S&P 500에서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이 한 16%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뭐 관련주, 뭐 지주사 이런 것도 또 소부장까지 합치면은 뭐 거의 70%잖아요. 거기다가 레버리지 ETF가 딱 상장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반도체 포지션으로 다 똑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더 큰 지금 사달이 난 거죠. 만약에 레버리지 ETF가 없었다면 제 생각에는 뭐 미국처럼 고점 대비 한 20% 빠졌을 거고요. 미국이 30% 빠진 거는 한국이 한 10%포인트는 기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고 미국이 또 한국에 기여하고 이러면서 부작용이 계속. 또
SK 하이닉스 ADR까지 성장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관성이 더 커진 그런 상태인데요. 네. 제 생각에는 수급은 이제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75%가 포지셔닝이 청산됐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100% 현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수급 이벤트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실적과의 싸움. 정말 AI 캐펙스가 일어나는지 그걸 방해하는 요인이 뭔지 오늘같이 창신 메모리가 캐파를 2배 증설한다 이러면 그 진위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깨나가는 과정. 네. 물론 뭐 굉장히 지루하고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는 좀 전에 미국 경제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AI 캐펙스 사이클, 뭐 또 반도체 사이클도 내년까지는 주식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커다란 악재는 일부 좀 털고 가고 있는 흐름들, 뭐 잔존하고 있는 리스크 있을지라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당국이 이런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전략 상품을 짤 때 이런 부작용을 혹시 생각을 못했는지 그런 건 좀 의문스럽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니까 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나섰잖아요. 그게 혹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일지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네, 당국의 조치가 없었더라도 이미 신용 매물이 50% 이상 줄었고 또 레버리지 ETF의 좀 그 매도가 상당 부분 일어나서 네. 지금 수급이 가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치가 없었더라도 시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조치를 내린 것은 앞으로 이제 있을 또 미래에 있을 변동성, 지나친 과밀화된 포지셔닝이 형성됐을 때 이번과 같은 7월달과 같은 그런 문제를 사전에 조금 차단하는 그런 넥스트 스텝이지 뭐 이미 그것은 뭐 지나간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 박사님도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상승률은 처음 보는 숫자이셨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17% 이상 급등했으니까 이게 코스피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은 그동안 너무 못해서 이게 완전 플러스 되더라도 거의 뭐 최악의 뭐 7월이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형주의 급 반등 이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에 완연하게 좀 온기는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못 갔잖아요. 대형주 그늘에 가려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 뭐 세액공제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 AI, 뭐 에너지 쪽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확정적으로 온기가 돌 수 있을지 그 부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자금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조금은 주거니 받거니 뭐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지수가 여기서 조금 코스피 지수가 조금 안정권. 사실 전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투자자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레버리지 투자에 상당히 조금 쫓기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켰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자금도 상당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코스닥 시장 혹은 뭐 코스피에서도 소외된 종목 쪽으로 조금 매기가 확산되고 순환매가 좀 액티브하게 일어나려면 지금은 위험지대입니다. 지금 지수대는 위험지대고 가령 한 7,000선 위, 코스피 7,000선 위 정도는 이제 하락폭의 거의 한 50%를 극복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면 뭐 계단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상승 쪽으로 잡힐 것 같거든요. 지금 6,200에서 7,200 정도 사이가 상당히 불안한 구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잠깐 코스닥에 갔다가 다시 또 뭐 현금화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조금 꾸준한 시세가 나기에는 조금 짧게 끊어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피셜이 좀 들고요. 아무튼 뭐 긴 그림에서 볼 때는 조금 투자자들이 혹은 시장이 그걸 직관적으로 안 거죠. 이게 순환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균형 감각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이
집단지성으로 지금 코스닥으로 갔다가 또 다른 소외 종목으로 가는 또 코스닥에도 실적주들이 있거든요. 앞서 이제 수급 장세는 지났고 실적 장세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반기에 실적 장세에서 코스닥의 실적주 혹은 앞으로 실적이 기대될 수 있는 꿈을 가진 뭐 예. 종목들 좀 순환매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로보 이런 쪽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을 타는 건 또 확실한데 그런 부분을 해서 그 투자자들 좀 스마트해져서 이런 전략들 잘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개별 종목으로 말하면 좀 변동성이 커진 이런 장세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잘 맞춰가야 되는데 8월 전략 어떻게 좀 세워야지 승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장이면 이런 수급 충격 이후에 주가 지수는 시장은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그래서 1단계 지금 내재된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되는 이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실적 장세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급격한 언와인딩이 발생하면서 지수가 좀 치솟는 그런 3단계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8월 장세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이 어느 쪽에서 이제 수출 혹은 뭐 기업 실적이 꽂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주식 시장에 탄력적으로 먹히는 좀 담비와 같이 먹히는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실적을 의존해서 플레이할 거거든요. 시장 심리가. 그래서 실적주 최근에 뭐 화장품 그다음에 금융주 이런 실적주들을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8월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 엔화입니다. 참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 정부에서 이틀간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125조 원을 투입했다라는 얘기도 들고 우리가 혹시 엔화를 바라보면서 조심해야 될 거나 뭐 환율 그리고 우리나라 전략에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28년 만에 뭐 자막에서 같이 미일이 공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미국도 여기서 일본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익적인 측면에서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환율 시장이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한 6% 정도 내려왔죠, 엔화가. 그다음에 엔과 원화가 지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로 세트를 가고 있거든요. 대만 달러까지. 그런 측면에서 원 달러도 1,400원대 초반대에 머물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레포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조금 그 일일물을 이제 빌리는 단기 그 환매 조건부 달러 차입 계약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한도가 600억 달러인데 지금 이번에 다 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도 이번에 유로화를 팔면서 엔화를 샀거든요. 그러면서 공조를 했다라는 점. 그거는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미리 공조했기 때문에 함부로 굴지 말고 당분간 엔달러는 조금 아랫 방향이다, 강세 방향이다라는 것을 시사를 한 거고요. 일본이 미국 국채를 거의 1조 2천억 달러 갖고 있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대로 그 피마 그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그 계약을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앞으로 올린다면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환율 시장이 또 불안해지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환율은 일단 뭐 물리적인 힘이나마 조금 작용을 해서 조금 안정된 추세를 당분간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환율은 1,424원 50전으로 어제 대비해서 한 5원 정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오늘 시장 쭉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8원 전략도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